연산군은요, 자기 의견이 강했고요, 뜻대로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자리인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땠겠습니까? 난리 났겠네요, 아주. 계속 웃고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당연히요, 모든 걸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요, 연산군의 시작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신하들.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과연 누구였을까? 자, 요거 한번 제가 화면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삼사. 삼사. 자, 이거 제가 조나단 씨가 이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혹시 삼사가 뭔지 아실란가? 그러니까 뭐 정확한 그 까먹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삼사가 이제 홍문관, 사관원, 오, 사원부. 대박. 박수. 와,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아니, 야, 아니, 어디를 봐요, 어디? 진짜 아무도 없는데 어디 보는 거야? 네. 와,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하다, 진짜. 와, 열심히 공부했구나. 자, 먼저 이 사원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원부는요, 관직에 있는 자를 감찰하는 기구인데 현재 검찰? 뭐 요 정도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자, 이 사간호는요, 국왕이나 신하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를 비판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언론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홍문관은요, 이 왕과 토론하는 그런 경연을 준비하고 이 왕이 궁금해하는 일에 자문하는 일을 맡았던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요, 언론을 담당하는 이 세 기관을 일컬어서 삼사, 즉 언론 삼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언론 삼사,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예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삼사. 자, 이들은요, 왕이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종이 죽은 다음 날부터 연산군은요, 이 삼사와 기싸움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예. 자, 바로 아버지 성종의 제사, 돌아가셨으니까 그 제사 수륙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선왕을 추모하는 목적으로 왕실에서 계속해서 시행해 오던 제사였는데 관례대로 아버지 성종의 수륙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삼사가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왜? 아, 사실 성종은 정말 유교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사는 그런 성종에게 이 불교식 죄를 행한다, 이거는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와.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때 수륙제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걸까요? 왜냐면 뭔가 그냥 둘 사이 약간 기싸움 같이 느껴지거든요. 큰 흐름상에서 보면 이미 성종대부터 그 언론기관과 국왕 사이의 갈등들이 커지고 있었고요. 그러지 않아도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수륙제 문제가 더 커지면서 불거지면서 왕과 삼사 관원 사이에 이제 충돌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삼사도 이 시기에 굉장히 강성이었는데요. 한 번 안건을 내면 보통은 한 달, 많으면 5개월. 그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간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루에 한 11차례 정도 같은 안건을 허락을 해달라고 상소를 올리고 그랬습니다. 와, 근데 쉽지, 만만치 않네요. 쉽지 않았는데요? 이런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연산군이 즉위한 4년 후 결국 자신에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런 신하들 제거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 이 무오라고 하는 거는요. 연도예요, 연도. 이 당시 연도. 무오년입니다. 무오년에 사라고 하는 것은 선비사자고요. 화라고 하는 화를 입다할 때 그 화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비들이 무오년에 화를 입은 사건. 자, 이거는요. 바로 조선 최초의 사화인데 이게 바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무오사화의 그 발단이 뭐였느냐, 원인이 뭐였느냐, 그 발단의 시초는요, 바로 사초에서 시작됩니다. 사초? 네. 처음 들어보시죠?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왕이 죽게 되면 그 왕 시절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또 이 보물이죠. 바로 실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종실록, 뭐 태종실록 네.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렇게 실록을 만들려면 기본적인 베이스, 자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바로 사초라고 합니다. 아. 바로 그 사초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발견된 거죠. 문제가 됐네요. 어떤 내용이길래 연산군은 뚜껑이 열렸을까요?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가 자신의 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였던 의경세자의 후궁 권씨를 불러들였지만 분부를 따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세조가 이 혼자가 된 며느리, 자신의 며느리를 취하됐다는 거예요. 너 이쁘다. 가족을 응, 너 이쁘다. 일로 올래?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거 무슨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그렇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보시죠. 네. 세조가 조카였던 단종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형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의 관을 무덤에서 파내 바다에 버렸다. 자기 형의 아내를. 와. 극악무도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뭐야, 세조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세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단종의 시체가 함부로 버려져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고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알 수가 수가 없다. 아우. 이건 뭐예요? 단종의 시신을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방치. 폐륜적인 행위를 벌인 왕이 누구다? 세조다. 이걸 지금 역사에 기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사에 세조 나쁜 사람 딱 박아 넣으려고 네. 이런 기록을 지금 뽑은 거예요. 네. 이 사초의 내용이.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가정 건드리지 맙시다. 그렇죠. 야, 너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를 기록할 거야? 딱 뚜껑이 열린 거야. 자, 그럼 이런 사초 문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사건을 키워간 사람,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마구마구 밝힌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이 사람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누구가 이렇게 얘기했길래? 정말 이 공작 정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간신의 아이콘이라고도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자광. 유자광. 유자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종의 공작 정치의 달인이죠. 네, 모함을 하는 걸로 이제 출세를 한 사람이고요. 기본적으로 유자광은 당시 조정 신료들이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자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런 사초 문제는 자기가 나서서 이거를 잘 키우면 연산군에게 어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을 인해서 자기가 이제 출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이제 삼았던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할아버지 세조를 비방하는 이 사초를 읽었던 연산군.
부르르 떱니다. 이런 내용을 쓴 자가 누구냐? 그러자 이야기하죠. 김일손이옵니다. 이런 글을 쓴 김일손, 이 자를 당장 붙들어오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김일손도 연산군이 계속 부딪혔던 조직 어디라 그랬죠? 삼사. 이 삼사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다면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삼사를 때려잡을 수 있는,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연산군은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산군의 뚜껑을 다시 한번 또 열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 불을 돋궜던 인물 유자광. 이 유자광이요, 이 모습 지켜보다가 기회는 왔어 하면서 또 다른 불씨를 가져옵니다. 자, 바로요, 이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종직이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야,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라는 겁니다. 조의제문. 의제문. 네. 나는 초회왕 손심인데 서초패왕 항우에게 살해되어 침강에 빠뜨려졌다. 하늘과 땅이 끝도 없듯 한도 어찌 다하리오. 회왕의 호는 지금까지도 떠돌아다니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회왕을 단종으로 바꾸고 이 항우를 세조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단종이 세조한테 죽임을 당해서 버려졌는데 그 단종이 너무 불쌍하다, 이런 내용으로 읽히잖아요. 오. 이건 곧 뭐예요? 다시 한번 연산군의 할아버지 세조를 욕하는 겁니다. 자, 이 유자광은요, 이 조의제문, 이 기록을 하나하나 해석까지 해가지고 연산군한테 이걸 바치면서 유자광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구절마다 풀이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이 감히 이러한 부도한 말을 했다니 청컨대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옵소서. 야, 이거 이걸 또 김일손이랑 찾아냈어. 같은 거네요. 이걸 또 찾아낸 거예요. 찾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한 겁니다. 자, 결국 삼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연산군은요, 이들 전체를 붕당 조성죄, 이걸로 엮어가지고 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 김일손, 자,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처형당했을까요? 이제부터 슬슬 연산군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극형인 능지처사를 당합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다음 조의제문을 작성한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 자, 김종직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은데. 더한 거 받았을 것 같죠?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요, 네. 김종직은 이미 죽었습니다. 맞네. 스승이잖아요. 네, 이미 6년 전에 병으로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놈 이거 혼내야 되는데. 자, 근데 연산군은요, 역시 연산군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설마 그를 부관참시하라. 부관참시. 자, 부관참시.
죽어서 땅에 묻힌 김종직의 무덤을 파가지고 관을 꺼낸 다음에 그 시신의 목을 벤 다음 그걸 거리에 걸어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관참시라는 형벌입니다. 자, 죽은 김일손 또 죽은 뒤 다시 죽임을 당한 김종직의 이 부관참시를 비롯해서요 50여 명이 사형, 유배, 파직되고 나서야 조선 최초의 사화,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 사화, 무오사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